현대시에 잠깐 문법을 멈추고 리프레시하는 느낌으로 현대시에 하나 배우고 갈 건데요. 자, 문학은 4가지 갈래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서정. 두 번째, 서사. 세 번째, 극. 네 번째, 교술 해서 이렇게 4가지 갈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서정은 다른 말로 한 글자 뭐라고 해? 그치? 시라고도 얘기하고, 서사는 소설이라고 부르는 갈래의 명칭입니다. 이야기가 있다. 극이라는 거는 2가지가 있는데 희곡이랑 시나리오를 얘기합니다. 희곡은 무대 연극 대본이고 시나리오는 영상의 대본인데 나중에 1-3단원에서 배울 거고요. 교술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스필이라고도 부르고 영어로는 에세이라고도 부른다. 이거는 개인의 교훈, 깨달음을 전달하는 갈래니까 교술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시부터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우리 중간고사에 이 소설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만 좀 자세히 볼게. 시라고 하는 거는 크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시의 3요소. 이게 바로 시에서의 출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문학을 감상하는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이런 거 배웠잖아. 1-1단원에서 배운 작품은 외재적 관점이 중요하지 않고요. 내재적 관점에서 이제 출제가 많이 될 건데 그 내재적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면 이 3가지 특징을 잘 살려서 읽어야 돼. 첫 번째, 시라는 거는 다른 글과 다르게 되게 운율감이 있잖아. 그래서 운문이라고도 부르죠. 얘를 운문. 반대로 다른 친구들은 리듬감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산문이라고도 불러. 그 말은 문학 중에서 서정 갈래, 즉 시 갈래는 리듬감이 굉장히 강해야 좋은 시란 말이지. 첫 번째, 음악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강하게 두드러집니다. 근데 리듬감만 있다고 해서 좋은 시가 될 순 없어. 두 번째, 뭔가 읽었을 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시의 형상성이라고 불러. 형상성이라는 거는 어떤 걸 쓴다는 거냐면 다양한 이미지를 쓴다는 거예요. 한자로는 심상이라고 부르는데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상승, 하강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되게 생동감 넘치는 형상성이 이제 생기고 마지막 리듬감이랑 생동감 넘치는 느낌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뭐도 중요하냐? 주제도 중요하겠지? 그 안에 담고 있는 주제, 의식. 근데 주제를 직접 얘기하면 좋은 시는 아닐 거 아니야. 그냥 그러면 나 슬펐다, 울었다 하고 끝나겠지? 내 마음에 비가 온다. 꾀꼬리도 슬피 우는구나. 이렇게 간접적인 표현들을 많이 써야 또 아름다운 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돌려 말한다 라는 게 뭐냐면 함축성이야. 내 마음에 비가 내린다. 비라고 하는 게 이 나의 슬픈 내면 세계를 함축적으로 딱 보여주는 소재야. 이렇게 간접적인 표현들, 즉 비유적인 표현이나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돌려 말하기를 하는 게 바로 함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1-1 산수유나무의 농사에서도 이 3가지 요소에 충실하게 분석을 하면은 시험 대비가 다 된다.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면 이 시랑 관련된 리듬감 나올 거고요. 윗글에서 리듬감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모두 고르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윗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미지 문제 하나 나올 거고 마지막 기역부터 미음 밑줄 쳐놓고 이 식구의 의미에 대해서 즉 함축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까지 나올 거야. 그래서 이 3가지 요소에 주목해서 우리가 이거 읽으면 되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시는 한번 읽어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 학교에서 배웠다고 했으니까 뭘 알 수가 있냐면 비유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였어. 그래서 이 함축성에 관련해서 서술형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윗글에서 가장 주되게 사용한 비유법을 쓰고 그 효과를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위에다가 작품 위에다가 이 작품만이 갖고 있는 출제 요소를 2가지 쓰고 가겠습니다. 산수유나무의 농사, 출제 요소.
이 세 가지 중요하지. 세 가지 중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거 첫 번째. 이 글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비유적인 표현과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쓴 거는 서술형 후보야. 정말 중요한 부분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시에서는 좀 참신한 표현이 많이 쓰였거든. 남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 시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적인 표현들이 나와. 그래서 참신한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요거 서술형 후보입니다. 참신한 표현과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서술형은 요 정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요것들은 형광펜까지 칠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됐죠? 요런 것들을 중시하는구나. 그리고 요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암기까지 돼야 되는구나. 읽어볼게. 제목부터 산수유나무의 농사. 자, 퀴즈. 제목에서 무슨 법 쓰고 있을까? 뭐라고? 의인법? 맞아요. 아니라고 할 뻔했는데 맞아요. 근데 의인법이랑 또 하나를 더 쓰고 있는데 뭐 같아? A에 B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 산수유나무의 농사. 제목의 의미부터 생각해보면 봐봐. 일단 산수유나무의 농사라고 하는 제목 의인법 쓰고 있죠. 거기다 써주세요. 의인법. 별표 찍고 의인법.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한 게 이제 의인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인법 말고 또 뭐도 쓰고 있는 거냐? 은유법도 쓰고 있습니다. 은유법. 예를 들어서 은유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내 마음은 호수다 같은 A는 B다 이런 형태만 기억하지 말고 다른 것도 기억해야 돼. 예를 들어서 호수인 내 마음 이렇게 얘기해도 은유법이고 아니면 내 마음의 호수 이렇게 A에 B라고 제시를 해도 은유법입니다. 그래서 A에 B라고 원관념의 보조관념 내 마음의 호수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은유법이기 때문에 이 작품 제목에서부터 은유법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죠? 자, 제목부터 의인법이 쓰였다. 그리고 은유법이 쓰였다. 산수유나무라고 하는 자연물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처럼 표현한 제목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 시에서 의미부터 한번 생각을 하고 갈게요. 이 작품에 산수유나무에 대해서 화자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적 대상은 산수유나무야. 화자가 시적 대상을 관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뭐를 발견했어? 노란 꽃을 발견했죠? 처음으로는 노란 꽃을 발견했어. 노란 꽃, 얘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런 결과물입니다. 나무가 만든 결과물 1번이야. 하늘에 봤더니 산수유나무의 노란 꽃이 화려하게 눈에 들어와. 근데 화자는 바로 시선을 옮겨서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 땅으로 가.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그늘을 갑자기 보기 시작해요. 보통 사람들은 꽃 구경한다 그러면은 위에 하늘에 있는 벚꽃이나 나뭇잎 아니면 꽃잎 이런 걸 보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그늘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늘은
나무가 만든 결과물 두 번째야. 공통점도 있겠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뭐냐면 노란 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아름다워. 근데 그늘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관찰하지 못하는 대상이야. 왜냐면 땅에 있기 때문에. 근데 왜 화자는 갑자기 그늘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는 거냐? 읽어보면 나무가 그늘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일부러 농사를 열심히 1년 동안 지은 거야. 왜냐하면 그늘에서 나 같은 사람이 쉴 수 있으니까. 이 그늘이라는 거는 산수유나무가 가지고 있는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산수유나무만의 배려와 휴식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배려와 휴식.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통 꽃이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그늘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신한 표현이야. 한번 형광펜 칠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형광펜 색깔을 꺼내가지고 화자가 참신하게 표현한 부분을 한번 형광펜 칠해볼게. 첫 번째가 여기예요.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이 부분 별표 치겠습니다. 바로 참신한 구절이다. 자,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가 있어. 첫 번째, 남들은 잘 관찰하지 않는 그늘에 주목했습니다. 그늘에 주목함. 그리고 두 번째 참신한 이유는 보통은 그늘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늘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늘이 어둡다. 왜냐면 그늘이라는 건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공간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늘도 노랗다라고 하면서 그늘의 이미지에 되게 생동감 넘치는 밝은 이미지를 부여했어. 그늘을 노랗다라고 표현하면서 참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늘이 까맣다가 아니라 노랗다라고 표현을 했어. 참신한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통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통념에서 벗어난 참신한 표현이다. 남들은 잘 보지 않는 그늘에 주목했고 또 그늘을 어둡다가 아니라 노랗다라고 표현한 게 되게 참신하다. 자,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계속 읽어볼게.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좀 보아라. 자, 옥말려 든다라는 건 오그라든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그늘이 쪼그라든다고 불평, 불만, 투덜투덜 거리는 사람들은 좀 봐라. 자, 뭘 보라는 거야? 저 나무의 그늘을 봐라 이거죠. 나무의 그늘, 즉 배려심을 보아라 이런 뜻이야. 나무가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늘을 막 펼치는 저 모습을 좀 봐라. 보고 뭐 해라라는 거야? 보고? 맞아. 배우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오그라든다고 불평한 사람들을 화자가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대상이야? 부정적인 대상이야? 그렇죠. 부정적인 대상입니다. 이기적이고 마음이 좁은,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굉장히 좁아서 남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내놓지 않는 그런 현대인들을 의미한다. 마이너스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의 산수유나무는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플러스죠? 맞아요. 지금 이 시에서는 플러스의 대상, 마이너스의 대상이 모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의 태도를 정리해보면 화자의 태도는 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사회 현대인들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성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 일단 표현법은 아직 안 했고요. 의미만 좀 분석을 하고 있어.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자, 그냥 들이운다라는 거는 아무런 노력이 없다는 뜻이잖아. 노력 없이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노력을 굉장히 한다는 뜻이죠. 나무는 그늘을 노력 없이 들이우는 게 아니라 굉장한 노력과 수고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꽃이 폈으니까 당연히 그늘도 있는 거지. 그늘은 공짜로 얻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화자가 생각했을 땐 그렇지 않대.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동안의 농사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늘도 나무의 1년 농사래. 농사라는 거는 보통 수확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의 결과물이잖아. 노력과 수고로운 일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사용을 한 거야.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참신한 표현이 드러나죠.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이 부분이 굉장히 참신합니다. 형광펜 두 번째 한번 칠해볼게요. 얘도 참신한 표현이다. 같은 색깔로 여기다 참신한 표현이라고 써주세요. 왜 참신하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남들은 그늘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늘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 그늘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통념에서 벗어나 그늘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참신한 표현이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점에서 참신하냐면 두 번째 의인법을 쓰고 있잖아. 나무를 의인화해서 표현했습니다. 나무를 의인화해서 농사라고 표현한 부분이 굉장히 참신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꽃이랑 그늘이 서로 좀 대조가 되고 있는데 차이점이 드러났어요. 꽃은 하늘에서 피우지만 아까 말했던 그 노란 꽃. 하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자, 지금 한번 꽃과 그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꽃이랑 그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둘 다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 어떤 것 같아? 둘 다 아름답죠? 긍정적인 대상이야. 아름다워. 노란 꽃은 누가 봐도 아름답고 이 그늘은 화자가 봤을 때 참신하게 아름다워. 어쨌든 둘 다 화자가 봤을 때는 아름다운 대상이고요. 그리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둘 다 노랗다라고 표현했어. 노람. 왜냐면 노란 꽃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늘도 노랗다라고 했으니까 요 그늘도 노랗죠? 그늘도 노랗다라고 했어. 차이점도 있습니다. 완전 똑같은 건 아니야. 차이점. 첫 번째는 꽃은 하늘에, 그늘은 땅에서 점점 자라나. 그래서 꽃이랑 그늘은 서로 피어나는 위치가 다르다. 꽃은 하늘에서, 그늘은 땅에서 점점 자라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정해. 모두가 그 가치를 알아요. 하지만 그늘만의 특징이 있다면 화자가 그 가치를 발견했어. 화자가 남들은 보지 못했던 이 그늘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공통점 하나 더 추가해보자면 이것도 공통점이네. 둘 다 나무가 농사를 지은 결과물이죠. 나무가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는 공통점이 또 있네.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꽃이랑 그늘에 대해서 A랑 B라고 밑줄 쳐놓고 A랑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에 대해서 A와 달리 B는, B와 달리 C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비교를 잘 해놔야 돼. 어쨌든 그 다음에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산수유나무가 계속해서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어. 지금도. 하자는 나무가 계속 멈춰있는 느낌이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돼 무게의 그늘이다. 이렇게 표현했네.
끌어모으면, 이 그늘을 끌어모으면 어느 정도 무게일 것 같냐면 노란 좁쌀들이 5대나 나갈 것 같은 무게의 그늘이다. 왜 노란 좁쌀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산수나무의 꽃잎이 좁쌀처럼 아주 자잘하단 말이야. 그래서 꽃잎이 한 5대 정도 되겠네? 그럼 그늘도 아마 그 정도 무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꽃잎 무게만큼 그늘도 무게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참신하게 표현을 했네. 꽃잎의 무게만큼 이 땅에서도 그 똑같은 결과물, 똑같은 가치가 있을걸?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무게라는 건 사실 가치를 수량화해서 표현을 한 거야. 수량화. 좁쌀 5대, 사실은 5가치 정도, 5대 가치의 그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무게는 가치입니다. 이것도 참신한 표현이지. 그래서 형광펜 칠해볼 거야. 끌어모으면 벌써 5대 무게의 그늘이다. 이 부분도 참신합니다. 참신한 표현. 어떤 점에서 참신하냐? 사실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모을 수가 없잖아. 그늘이라고 하는 것을 화자가 주관적으로 변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적 허용처럼 화자가 되게 독특하게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이 그늘을 다른 대상으로 바꿔버렸어. 변용해서 무게를 잴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무게를 잴 수 있는 채상처럼 묘사하고 있다. 묘사. 이게 참신해. 그늘을 자기 독특한 주관적인 스타일대로 변용을 해서 무게를 잴 수 있는 대상처럼 묘사했다. 자, 이게 뭐냐면 되게 어려운 말인데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주관적 변용이라고 한번 써보자. 주관적 변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 변용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 사실 요거 말고도 주관적 변용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공간각적 심상 주관적 변용이에요. 시각의 청각화, 금빛, 울음소리 이런 것들은 공간각적 심상 이것도 주관적인 변용이죠. 화자가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참신하게 바꿔서 표현을 한 거면 다 주관적 변용이야. 아니면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형상화, 줄여서 추관구형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일단 지금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다 써볼게.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형상화 이것도 주관적 변용이야. 예시도 써볼까? 너네가 잘 모르는 개념일 수 있으니까. 금빛, 울음소리 이런 거 공간각적 심상이고요. 아니면 뭐 사랑의 무게, 무겁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추관구형,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형상화야. 왜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대상인데 무게로 잴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형상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주관적 변용인데 이 작품에서도 이 부분에서 주관적 변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외부 작품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다음 중 A에서 사용된 표현법을 가진 다른 작품은 고르는 거야. 그럼 어떤 작품들이 있을 거냐면 예를 들면 황진이의 동짓단을 기나긴 밤을 한어리를 베어내서 이불 아래 넣었다가 님이 오신 날 밤이면 서리서리 펴리라 이런 식 있죠. 이것도 그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 잘라내서 내가 접어놨다가 펼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것도 주관적 변형이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 베어내어 펴고 싶다 펴리라 이런 표현 이런 게 나오면 그거 고르면 돼.
되게 화자가 주관적으로 어떤 대상을 다른 걸로 바꿔서 표현을 했네? 그럼 주관적 변형이고 그걸 고르면 됩니다. 동짓달 긴 밤을 베어내서 펴리라 이런 표현들 이게 바로 주관적 변형이다. 요거는 이제 외부 지문 문제를 대비해야 됩니다. 외부 지문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윗글과 보기에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에서 정답 선지로 나올 수 있어. 이 주관적 변형. 알겠죠? 자, 어쨌든 요거 표현법도 썼고요. 이제 의미는 다 이해가 된 것 같아. 그럼 표현상의 특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참신한 표현이 들어갔다. 이거는 세 구절을 다 찾았으니까 비유적인 표현을 두 번째로 찾아볼게. 일단 은유법 쓰였습니다. 제목에. 그리고 두 번째 은유법이 또 여기서도 쓰였는데 어디냐면 한번 찾아볼래? 아까 A에 B 이것도 은유법이라고 그랬잖아. 또 쓰인 데가 있어. 정신 차려봐. 좀 더워? 어디서 또 은유법이 드러나? 힌트 왼쪽입니다. 오, 거기도 맞고요. 여기 마음의 그늘 이 부분 밑줄 쳐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현상의 특징을 좀 찾아보자. 이게 은유법이야. 별표 치겠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 은유법이 쓰였어. A에 B라는 형식이죠. 원관념이 마음이야 그늘이야? 원관념은 마음이야 그늘이야? 자, 원관념이 뭔지 알죠? 원관념은 비유법에서 자기가 직접 진짜 표현하고 싶은 게 원관념. 보조관념은 이걸 바꿔서 표현한 거. 예를 들어서 원관념은 산수유나무야. 근데 그걸 농사를 짓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이건 보조관념이지. 이게 바로 이제 원관념 보조관념이야. 자, 그럼 마음의 그늘에서 원관념은 뭐야? 죽고 싶어? 대답을 해봐. 자, 마음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거야? 그늘이 말하고 싶은 거야? 마음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거야. 마음의 상태를 그늘에 빗대서 표현을 한 거잖아. 마음이 오그라든다고 불평한 사람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마음을 그늘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몰라서 얘기를 안 한 거구나. 자, 이게 원관념, 그늘은 보조관념입니다. 은유법 쓰고 있고. 두 번째, 직유법도 쓰고 있지. 직유법 어디서 한번 썼어? 오른쪽에 있어. 맞아요. 농부처럼 이 부분 직유법도 쓰고 있습니다. 별표 찍어볼게요. 원관념은 산수유나무, 보조관념은 농부입니다. 직유법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의인법도 쓰고 있지. 의인법 여기.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부분은 의인법이 쓰였죠? 별표 찍고 의인법. 이거 자꾸 꺼지지? 나 설정 바꿔야겠다. 의인법 쓰였죠? 나무를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야.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일단 다 찾아봤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뭐를 볼 거냐면 봐봐. 뭐뭐 하고 있다. 이 표현을 한번 볼게. 뭐뭐 하고 있다는 무슨 시제인 것 같아? 현재 시제. 맞아요. 그리고 막 있었다라고 얘기 안 했잖아. 있겠다도 아니고 있다라고 표현했어. 이건 현재 시제야. 현재 시제고 우리말에도 뭐 진행, 완료 이런 과거 완료, 과거 진행 그런 것처럼 완료상이랑 진행상이 있어. 뭐뭐고 있다는 진행상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진행 중인 거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행 중인 표현이야. 그래서 현재 진행입니다. 현재 시제고 진행상 표현이야. 이거는 봐봐. 음악성, 형상성, 함축성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효과를 위해서 사용한 걸까? 맞아요. 형상성이에요. 왜냐하면 생동감을 부여해 주거든.
생동감 넘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생동감을 강조해주기 위한 표현이다. 그 다음에 이 시에서 노란, 노랗다 이런 식으로 노랗다라고 하는 표현법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생동감 넘치게 해줄 수 있는 형상성을 높이는 표현법이거든. 뭐라고 부를까 이런 거를? 맞아요. 색채어라고 부릅니다. 색채어를 사용하면 색채 이미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면 시각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시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면 생동감이 강조가 됩니다. 지금 뭘 하신 거죠?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해볼게. 봐. 이런 형상성, 즉, 형상성은 다른 말로 생동감이라고 불러. 생동감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시각적인 이미지를 쓰면 되겠죠. 시각적인 이미지를 쓰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색채 이미지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색채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색채어를 사용하는 거야. 뾱뾱뾱뾱 얘가 바로 색채어다. 색채어는 뭐냐면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진짜 색깔을 딱 지시하는 표현을 쓰면 색채어야. 그러면 선생님 색채 이미지는 색채어랑 같은 말인가요? 뭐 그렇진 않아. 왜냐하면 색채어를 안 쓰고도 색채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벚꽃 이런 단어를 쓰면 색채어는 안 썼지. 노랗다 빨갛다는 안 썼잖아.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분홍색의 이미지가 떠올라. 이렇게 벚꽃, 뭐 핏방울 이런 식으로 색채어를 안 써도 색채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작품이랑 비교했을 때 색채 이미지가 공통점인지 색채어가 공통점인지 이런 게 이제 엄격하게 나올 수가 있어. 색채어는 이런 노랗다 빨갛다를 직접 써야 돼요. 이런 거 안 쓰면 색채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색채 이미지만 쓴 거야. 다른 시는. 알겠죠? 자, 어쨌든 지금 색채어도 쓰고 있고 진행상 표현도 쓰고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생동감 넘치는 그런 표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한다, 뭐뭐 한다 전체적으로 뭐뭐 다라고 지금 끝나고 있어. 이런 걸 무슨 문이라고 불러? 그쵸? 평서문이라고 부릅니다. 평서형 종결 어미를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평서형 종결 어미를 반복하고 있다. 자, 어떤 효과가 있냐? 첫 번째. 일단 반복이기 때문에 어떤 걸 형성할까? 그치? 반복이니까 운율을 형성합니다. 리듬감을 형성해. 다음 두 번째, 뭐를 반복했는지에 따라서는 이제 내용을 강조할 수가 있는데 뭐뭐다, 뭐뭐다, 뭐뭐다 이렇게 끝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 흥분된 느낌이야? 아니면 참 뭔가 담담한 느낌이야? 그치? 담담한 느낌이 들어요. 담담한 성찰적 그리고 관조적, 담담한 느낌을 관조적이라고 하는데 관조적인 어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성찰적이고 관조적인 어조를 형성하고 있다. 관조라고 하는 게 조금 좀 어려운 개념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하고 가자. 관조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알아야지. 애매하게 하면 안 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관조적이란 어떤 대상을 바라보긴 하는데 대상과 좀 떨어져 있어. 가까이서 보진 않아. 거리를 두고 대상과 뭐 심리적, 물리적 이런 거리감을 두고 담담하게 대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조적이랑 반대가 되는 그런 뭔가 표현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격정적.
영탄적. 이런 게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되게 흥분되어 있는 느낌. 이건 이제 관조적이랑 거리가 굉장히 먼 표현이야. 이 시는 담담하게 쓰고 있으니까 관조적 어조라고 해야 됩니다. 성찰적이고 관조적인 어조다. 됐죠? 자, 그리고 뭐뭐다 말고 딱 한 번. 평서문이 아닌 뭐를 썼어? 여기 보아라. 뭐야? 명령문 쓰고 있습니다. 이 보아라에다가 형광펜 꺼내볼까? 두 번째 색깔 형광펜. 요거는 진짜 나올 것 같아. 객관식으로든 사술형으로든 이 보아라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보아라 형광펜 칠하시고요. 보아라. 자,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명령문이라고 쓸 겁니다. 명령문이야. 너무 중요해. 명령문을 통해서 뭐를 하고 있다. 그 효과까지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보고 배워라 하는 비판적인 태도.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도 산수남처럼 살자 하는 각성을,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마음이 뭐 오그라든다 하면서 불평만 하시죠? 그러지 마시고요. 자기가 스스로 그늘을 늘려나가는 산수나무처럼 우리 남들을 위해서 배려하면서 좀 삽시다. 비판의 의도 그리고 각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명령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어쨌든 보아라. 나무는 그냥 들이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여기 한 번 나오고 네, 여기 또 한 번 나와. 농사를 짓고 있다가 한 번 더 나와. 여기서 똑같은 식구를 반복하고 있어요.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는 반복법을 쓰고 있어. 동일한 시행이라고 하면 안 돼. 시행이라는 거는 한 줄이 통째로 똑같아야 돼. 시행 반복 아니고요. 식구라고 해야 됩니다.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고 있다. 시행 반복은 한 줄이 똑같이 통째로 똑같아야 되는데 식구는 그 중에서 일부만 똑같아도 돼. 그래서 식구의 반복이라고 봐야 됩니다.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고 있다. 자, 효과가 뭐야? 뭘 형성해? 그쵸?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다 이제 써봐라 그러면은 첫 번째로 여기 종결어미 다의 반복. 자, 만약에 명령형 어미의 반복이라고 하면 맞아? 틀렸지? 왜냐면 한 번만 나왔잖아. 한 번만 나오는 거는 운율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종결어미 다는 반복되고 있어. 그래서 평서형 종결어미 반복 맞아요. 동일한 식구의 반복 맞습니다. 자, 그리고 식구의 반복이 나왔으면 무조건 동일한 시어의 반복도 맞아. 왜냐하면 식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어드의 반복이라는 뜻이니까 식구의 반복이면 시어의 반복도 같이 갑니다. 됐죠? 그래서 리듬감을 형성한 요소, 평서형 종결어미, 동일한 식구, 그리고 동일한 시어의 반복이 드러나고 있다. 됐죠? 그리고 그럼 오면 다섯 대목에 그늘이다, 주관적 변형 쓰고 있다 이것도 표현을 했고 그렇죠? 여기까지 중요한 거를 다 했는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해보자면 지금 이 시에 플러스 의미, 마이너스 의미의 시어가 모두 다 나왔어요. 긍정적 의미의 대상, 산수나무랑 부정적 의미의 대상이 불평하는 사람들 둘 다 나왔죠? 이렇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동시에 나오는 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립적 의미의 시어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와 뭐의 대립이냐면 긍정과 부정의 대립입니다.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시어들. 산수나무 플러스, 불평한 사람들 마이너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시어도 대비가 되냐면 이런 것도 대비가 돼. 여기다 써볼게. 긍정과 부정. 나무 vs 사람들. 그리고 또 대립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가 있어. 뭐냐면 나무는 점점 더 그늘이 넓어지죠.
넓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어. 이 산수유나무의 그늘은 넓어지는 그늘이야. 그런데 사람들의 그늘, 사람들의 마음의 그늘은 어떠냐면 옥말려들어, 오그라들어. 오히려 수축, 축소, 소멸하고 있고 얘는 확장이 되고 있어. 그 이미지가 서로 반대가 돼요. 사람들의 마음의 그늘은 오그라드는, 옥말려드는 그늘이에요. 이건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 마음의 그늘에 밑줄 치고 A라고 하고 산수유나무의 뭐 그늘에다 밑줄 치고 B라고 한다면 A와 달리 B는 점점 더 넓어진다. B와 달리 A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맞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대립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들도 나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에다가 이 표에다가 한번 총정리를 해보자. 외울 때는 이제 이걸로 한번 이제 암기를 하면 좋겠죠. 이 시의 화자는 표면적 화자일까? 이면적 화자일까? 그치. 나라고 하는 표현이 안 나왔으니까 이면적 화자라고 써보겠습니다. 이면적 화자. 그 다음에 제재는 뭐냐면 산수유나무죠. 산수유나무. 시적 상황은 뭐냐면 화자가 산수유나무에 땡땡을 예찬하고 있어. 땡땡이 뭐야? 꽃이야, 그늘이야? 그쵸? 그늘이겠죠? 그늘을 예찬함. 주제는 그 교과서대로 그냥 똑같이 쓰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산수유나무에 그늘이 주는 배려와 평안함. 산수유나무에 그늘이 주는 배려와 평안함. 자, 성격과 어조를 정리해보면 이 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시는 아니고요. 다 돌려 말하는 시야. 사실 나무가 아니라 우리 배려심 많은 사람, 배려심 많은 존재를 상징하는 거거든. 상징적인 소재를 많이 쓰고 있는 상징적인 성격의 시고요.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비유적인 성격의 시고요.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예찬적인 어조이고요. 그리고 대상과 거리를 두고 담담하게 얘기하는 관조적인 어조이고요. 우리 현대 사회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는 성찰적인 어조이고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비판적인 어조고요. 마지막, 나경이가 맞춰보자. 이 시의 어조, 무슨적 어조? 맞춰봐봐. 교훈적 어조입니다. 교훈적 어조. 됐죠? 성격과 어조 정리했고. 갈래로 써볼까? 자, 갈래는 자유시야, 정형시야? 그죠? 자유롭게 쓴 자유시. 서정시야, 서사시야? 그렇지. 개인의 정서를 담으면 서정시. 뭔가 소설처럼 전개가 되면 서사시인데 얘는 서정시야. 자, 운율감을 드러낸 요소 아까 있다 그랬어. 윤서가 한번 말해볼까? 하나만 말해봐. 맞아. 동일한 시어의 반복, 식구의 반복. 뭐 산수유나무라고 하는 시어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한 식구도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종결어미의 반복 있죠. 학교에서 가군이라는 얘기 했어? 안 했어?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가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군이란 무엇이냐면
다리 각자를 쓰는 거거든. 기억나니, 솔명아? 이게 문장이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 그러면 문장의 맨 왼쪽에서 계속 뭐가 반복되면 뭐야? 둔. 그치? 둔이야. 다리 부분에서, 문장의 오른쪽 부분에서 계속 반복되면 가군이고, 문장의 허리 중간 부분에서 계속 반복되면 요운이라고 해요. 둔, 요운, 가군 중에서 문장의 맨 끝부분 다 이건 문장의 끝부분이니까 가군이라고 합니다. 문장의 맨 끝, 시작이 아니라 끝부분 그래서 어떤 요소가 반복되면서 리듬감을 형성하면 가군이라고 불러요. 문장의 끝부분에서 형성되는 운율을 얘기한다. 그죠? 자, 그래 구조적인 특징은 별다른 건 없고 그냥 연구분이 없다. 이 정도. 연구분이 없다. 자, 이 시에서 가장 강하게 쓰고 있는 심상, 이미지는 뭐인 것 같아? 그죠? 시각적인 심상. 왜냐하면 택체어를 강렬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립적인 이미지도 쓰고 있어. 대립적 이미지. 대립적 이미지도 이미지입니다. 심상입니다. 이미지랑 심상은 같은 말이야. 한자로 얘기하면 심상, 영어로 얘기하면 이미지. 긍정과 부정의 대립적 이미지가 있어요. 자, 표현상의 특징을 얘기해보면 첫 번째, 현재 시제를 쓰고 있고 그리고 진행상 표현이 사용이 됐어. 현재 시제와 진행상 표현을 통해서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생동감. 두 번째, 다양한 비유적 표현과 참신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비유적 표현, 은유법, 직유법, 마지막 뭐도 쓰고 있어? 의인법도 쓰고 있다. 그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참신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참신한 표현 중에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건 뭐냐면 주관적 변용. 화자가 주관적으로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표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 이게 첫 번째 1-1단원 작품이고 연계 작품으로 봄꽃, 막 찔려, 막 마음도 뭐 아프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거랑 오랑캐꽃, 막 너는 오랑캐꽃 이런 것도 있거든. 이렇게 두 개는 다음 주에 하자. 오늘 왜냐면 문법도 끝내야 돼서 일단은 교과서에 있는 작품만 오늘 중심으로 나갔고요. 정리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시작. 자, 이 시에서 학습활동 부분을 좀 볼까요? 그늘이라고 하는 건 원래 어두운 이미지 아니면 불안한 이미지, 뭐 마음에 그늘이 있습니다. 이러면 되게 불안한 그런 심리 상태죠? 아니면 뭐 휴식을 취한다. 저는 그늘 아래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그늘의 이미지라면 이 시에서 말하는 그늘의 이미지는 어두운 게 아니라 노랗고 뭔가 아름다운 존재로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늘에서 쉰다가 아니라 그늘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표현을 했어. 그죠? 그리고 불안한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참신한 표현들이 드러나고 그늘의 함축적 의미는 뭐냐면 휴식과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이타적으로 살자.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 다른 존재를 위해서 배려를 베푸는 그늘이라는 공간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수나무처럼 살자. 뭐 이런 뜻이야. 사람이 아닌 대상은 사람처럼 의인법 쓰고 있고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부분, 예를 들면 그늘도 노랗다 이런 부분 있고요. 그 다음 만질 수도 없고 무게도 잴 수 없는 대상인데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이건데 자, 여기 이거 있잖아. 이 5대 무게의 그늘이다? 이거 형광펜 좀 칠해봐봐. 이거 너무 중요해서 외부 지문까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 부분 여기 그늘의 가치를 표현함 이것도 이제 형광펜 다 칠해주세요. 이 부분이 항상 우리 이제 서술형으로 대비를 좀 해놔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리듬감이 드러나는 요소, 음악성도 생각해보자. 그러면 단어의 반복, 식구의 반복, 종결어미의 반복 드러났고 아까 얘기했고 대조적인 이미지도 나왔죠? 한수나무랑 불평한 사람들은 한수나무는 자기가 직접 그늘 만들면서 노력해. 불평한 사람들 막 투덜투덜 어우 쪼그라들어서 좀 불평해. 그렇죠? 이타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대비적인 이미지. 그쵸? 끝. 자, 뒤에 있는 문제는 숙제로 나갑니다. 우리 좀 쉬었다가 음운 변동을 해보자.